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주말 친박 단체들은 도심 집회를 열었죠.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불이다. 그들 주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믿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개인들의 믿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반으로 정치 세력화가 도모된다는 거죠. 그 집회에 현직 의원들이 참석하고 제1야당이 그 집회의 정서를 자신들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어느 나라나 극우는 있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죠. 극단적인 민족주의, 다문화주의를 반대, 그리고 혐오의 정치. 그런데 이 집회는 희한하게 남의 나라 기, 성조기를 듭니다.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문제 삼지도 않죠. 보호무역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개발과 독재로 상징되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마감되는 지점에 토착형 극우가 탄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가공의 세력일까? 그들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할까? 아니면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정서만 필요로 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박 집회를 관찰하는 이유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 친박 집회에 관심이 많아요. 예, 좀 이상하거든요. 뭐 여러모로 눈에 띄는 점들이 많죠. 좀 정교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뭐 프랑스, 뭐 심지어 나치를 경험했던 독일에도 자본주의 본국이라는 미국, 뭐 여러 나라에 사실은 정치 발전이 매우 이루어졌다고 하는 나라 다 그거는 있거든요. 근데 이 친박 집회에서 예를 들어서 빨갱이를 처단하라 이런 극우적 주장이 있긴 한데 다른 나라 극우와는 전혀 달라요. 다른 나라 전 세계 극우가 일단 외국인 혐오, 예, 국수주의 이게 기본입니다. 예.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끼리 민족주의, 국수주의, 외국인 나가라 뭐 이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여기에는.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다르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극우가 탄생하는 그 기반한 정서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인 극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박 전 대통령, 오늘도 발음이 꼬이네요. 박 전 대통령 판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정률 전 판사님과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 수는 뭡니까? 네, 그래도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 1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 친분과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변론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하겠죠.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아예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상소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얘기죠. 안 나왔던 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관련돼서 핵심은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냐 여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1심만 포괄적인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하고 최순실 1심, 박근혜 1심 전부 다 논리 구조는 똑같죠. 승계라는 현안이 없기 때문에 현안이 없는데 어떻게 청탁이 있을 수 있냐.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것이고 게다가 말로 하나 명시적인
것이 그렇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승계라는 현안 구체적인 사안을 알았을 리가 없다. 이건 지적 능력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예. 친박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논리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빠져나간 것이고 예.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인신과 차이가 있다면 승마 지원금 네. 네, 뇌물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뇌물액이 좀 올라갔다는 것. 하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안전보수척 증거로 인정이 됐죠. 예, 정황 증거로 인정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삼성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것만 남았어요. 예,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 이정일 부산판사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요. 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한 문건 내용이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3년 7월 달에 노조가 설립되자 설립, 세력 확장, 교섭단체로 단계로 나눠서 노조와의 공작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곳곳에서 부당정보, 폭행 욕설, 탈퇴 종용, 업무 수임 차단 및 경제적 불이익, 휴일 강제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문구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요일 근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조합원의 탈퇴 종용한다. 탈북자 출신 조합원 2명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북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외근 팀장 최아무그 씨가 전화해서 식당으로 부른 뒤에 노조 탈퇴를 회유한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6천 건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2013년에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폭로됐던 문건과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사찰해서 징후를 포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해고를 해버린다든가 혹은 뭐 개인을 계속 체증해서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려고 할 때 이게 개인 비위 문제. 약점을 잡는 건데요. 그렇죠. 약점 잡는 건 체증한다는 자체도 뭐 사찰인 것이고 개인 비리 문제로 이 사람은 노조 설립을 하는 이유가 혹은 노조에 가입하는 이유가 개인 비리가 문제가 되자 그 노조를 방패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방탄 노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 실제 보도를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막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포섭하는 겁니다. 회유하거나 그렇죠. 포섭. 예. 그래도 안 되면 와해 고사. 장기적으로 고사 작전을 펼친다. 이런 단계별 작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예. 무슨 전쟁 문건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적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군 문서 같은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건 뭡니까. 정보기관이, 예.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간첩을 상대할 때 회유하고 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예.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자세히 나오겠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2013년에 나왔던 것. 예. 2013년 내용에 근거한 기사들이거든요. 지금 압수수색된 문건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세해요. 근데 그 6천 건이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삼성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각 계열사 경영진도 다 네,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삼성은.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에 배당을 해서요.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단순 실수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술한 시스템과 낮은 직업 윤리가 부른 참사다라는 겁니다. 실제보다 30배 넘는 유령 주식이 발행됐지만 증권사가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고요. 실체 없는 주식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엄청 쏟아지는데 사실 주식은 안 하는 분들 주식하세요? 네,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오진 않습니다. 저도 주식은 안 해서 개념만 알고 있는데 주식은 왜 안 하십니까? 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나요? 저도 안 하는데 저는 왜 주식이나 로또나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는 게으르고 재주도 없어서 안 합니다. 예. 나만 특별한 행운이 오겠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해서 이걸 안 했는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대부분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막혀요. 공매도에서. 공매도는 제가 먼저 압니다. 네, 단어 그대로 아닌가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막히면 기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면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런 공매도나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관련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분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자세히 그때 이야기하겠는데 공매도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니저나 개인은 못하죠 지금 참. 네, 시장에서 그런 그 주식 세력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전망을 해요. 그 전망이라는 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0주를 예를 들어서 빌려와요. 그러면 1,000원이 10주니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어치를 팔아요. 그럼 10,000원 손에 쥐었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떨어질 것 같았어요. 900원을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10주를 사오는데 9,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예,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0주는 빌려온 곳에 돌려주고 내 손에는 차익 1,000원이 남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공매도를 통해서 물론 수수료는 중간에 이렇게 좀 복잡한 거 빼고 본질은 그런 거죠. 마법 같은 일이긴 하네요. 주식이 하락할 때 내 손에는 없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팔고 실제로 떨어지고 나면 그 차익은 자기는 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실제 공매도는 아닌데 아예 실체가 없는 주식이었죠. 예. 공매도는 그렇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기사들이라 일단 공매도는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빌려올 때 빌려서 파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빌리지도 않고 빌린 것처럼 파는 이건 불법이거든요, 현재. 예. 거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MBC가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교신 기록 7,000건을 입수해서 당시 구조 상황을 분석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교신 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사실. 왜냐하면은 해경들이 선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 선내 그 조타실에만 들어갔어도 거기서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123정, 예. 거기서 퇴선 명령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초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이번 보도에 보면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치 초기에 교신한 것처럼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질문이고 그 앞단위에서는 어떻게 침몰을 하였는가 하는 과정도 정부가 내놓은 각가지 AIS 정보나 레이더 정보가 버전이 너무 많아요. 예. 디지털 정보가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코스로 움직였으니까 하나의 정보만 있어야 되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도 해명이 되지 않았어, 이때까지. 왜 레이더하고 AS는 다른지, 해군 레이더하고 또 다른지, 다 다른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명도 여태까지 4년간 없었죠.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어가는 만큼. 예, 다음 주입니다. 예. 그리고 특조위 2기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왜냐면 오늘 이정유 부산판사 나와야 되고 삼성증권 이야기도 해야 되고 삼성 요즘 문제 정말 많이 터지네 연속으로. 네, 연속해서 삼성 보도만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하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비밀리에 진행해 오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 관료 여러 명에게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 실무회담을 지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지금 실무회담 하듯이 북미도 하겠죠. 예. 북미가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북미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죠. 예.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뭐 알려질 리도 없고 실무회담 내용이. 실무회담 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정말로 북미회담 하는 거야? 이런. 아직도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요.
하긴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가시죠 이제. 김은지 기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끊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사이에 방송을 말씀하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산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선고는 대략 그 형량을 제압을 거의 예상되던 바였죠. 예. 네, 뭐 형량도 그냥 뭐 25년 예상하셨는데 예, 24년. 거의, 네. 이 1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웃으면 안 돼. 예. 저기 법원에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관행이니까 예. 월 단위로 갈 때는 이제 2468장이라 그래갖고 2468이요? 예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갑니다. 예. 2개월, 4개월, 6개월. 예, 2개월은 거의 안 하고 뭐 4월, 6월, 8월, 10월, 1년 이렇게. 이거 왜 이래요? 그냥 관행이 그래요. 그렇게 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홀수 단위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 단위로 갈 때는 이제 13579, 3579로 가요. 3579. 예, 보통. 예,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5장으로 가요. 5장이라면 5하고 0. 5년이거나 예, 15년이거나 예, 그렇죠. 뭐 20년이거나 예. 중간은 20 잘 안 해요. 그래서 25년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25년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4년은 그러니까 거의 예외적이라는 거죠. 예,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 그러면 24년이라고 했던 것에 또 이유가 숨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좋게 보자면 네.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25년 구형됐는데 20년 선고됐잖아요. 네. 이거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0%입니다. 네. 박근혜 피고인이 30년 구형됐잖아요. 이걸 80%로 환산하면 24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게 봤을 때 얘기고. 예, 나쁘게 보면 뭡니까? 나쁘게 본다기보다 저는 그냥 처음에 일감이 그거였어요. 저기 항상 말씀드렸는데 양형위원회에서 내놓은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이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 가중 사유가 있을 때 11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올리다가 25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라. 25년인데 왜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예, 그 비판을 피해 가려면 24년이 돼야죠. 근데 무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예. 25년이라고 하려면 무기를 왜 안 했느냐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24년으로 하자. 예. 내심 이렇게. 네. 그리고 80%도 맞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왜 24년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이례적인 선고량이라는 예, 얘기는 저도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25면 25고 20이면 20인데 24는 잘 없다고. 예. 처음 봤다고요? 예. 그 정도로 예외적이군요. 신기하긴 했어요. 예. 자, 전체적으로 이 판결에서 가장 왜냐하면 최순실 1심 재판과 동일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논리가 나올 것은 다 예상됐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다 예상됐는데 그 중에서 혹시 굉장히 주목했다, 혹은 인상적이었다, 혹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던 대목이 있습니까? 그 선고 중에 뭐 삼성 부분이 빠질 거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하긴 삼성이 했는데. 빠져나가도록.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고 과정이 생중계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생중계 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장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멘트를 해요. 코멘트요. 코멘트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예. 해서 저희도 준비해 둔 걸로 아는데 준비가 됐나요? 이거 제가 아니 개인적으로 준비하셨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자, 그러면 저 마이크에 대고 좀 들어주세요. 제 내용은 압니다. 일단 예. 내용은 네. 잠깐만요. 다음으로 검찰이 지정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언급하는 거 자세히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의 형사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정률 부장 판사님 휴대폰에서 나온 소리 저희가 저도 이 대목이 예. 전체를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대목은 봤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부담을 많이 느끼는구나. 네. 예, 여론의 향배를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지난번 최순실 1심 이후에 말들이 많았죠.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 면죄부다. 네. 예, 면죄부 재판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비판을 다 듣긴 들은 겁니다. 네. 예, 듣긴 들은 그렇죠. 것이고 또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판사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요 대목은 기분이 나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본인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전제로 얘기하는 거. 이게 기분 나빴는데 네. 판사 출신으로서 이건 기분 나빴을 리가 없고 아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까? 예. 이제 일반인이 되셨기 때문에. 일반인이기도 하거니와 예. 사적으로 저기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장이 저보다 연수원 기수가 아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건 유죄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예.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예. 이건 왜? 예, 딱 지금 꽂히셨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예. 판결 선고는 판결서에 재판서에 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42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문하고 이유. 그래서 줄줄줄 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외에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24조에 나와 있는데 상소할 기간, 그다음에 상소할 법원. 요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요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소 기간하고 상소 법원 얘기하는 거, 그다음 훈계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정해지지 않은 얘기를 한 거군요, 우선. 그렇죠. 일단 근데 이제 하나 좀 전제로 둬야 될 거는 지금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판결문에 이 얘기를 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언론 보도에 승계 작업이 보도가 되는데 네. 이런 걸 판결문에 쓰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썼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판결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소송 관계인, 그러니까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라고 답을 해주는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청자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아니고 시청자들이죠. 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인 거예요. 그 대목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걸 넘어서서 지금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한 건 이건 형사소송법 위반인 거예요. 판사의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판사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 지금 생중계 관련해 가지고 뭐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저쪽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 이제 피고인한테는 불이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대법원 규칙에 나오는 공공의 이익이에요. 공공의 이익이 있으니까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하는 생중계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변명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판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냐, 자기가. 문제의식을 알겠습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죠. 삼성. 다른 거는 다 최순실 1심에서 다 예상됐던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관련은 다 예상됐던 바이긴 한데 최순실 1심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없죠. 네. 네. 그 보도 자료, 설명 자료는 봤는데 아마 판결 쓰긴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 최순실 피고인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라는 이름하고 박근혜라는 이름만 바꿔버리면 똑같습니까? 그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최순실 1심 때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재단이 그 삼성으로부터 받은 분들은
받은 돈들은 다 뇌물죄에서 빠졌죠. 그렇죠. 예. 맞았죠. 다 빠졌고 웃기는 것은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안을 이해할 능력이 됐는데 네. 삼성은 현안도 없었지만 현안이 서로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행간을 읽히기로는 능력이 안 됐다로 읽히는데 네. 표현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게 제일 웃겨요 저는. 네, 그렇죠. 읽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현안도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복잡한데 그건 이해할 능력이 되고 삼성 현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묵시적인 청탁조차도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런 승계 작업도 있지 않았으니까 네. 당연히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거죠.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부전유죄라고. 이 삼성이 롯데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기 때문에. 아니죠. 롯데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이렇게. 아니 실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예. 똑같다는 거. 예. 혹시 그 외에 짚어주실 점이 있습니까? 결국 삼성 얘기인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얘기는 그 다음에 갈 것이 이렇게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 그렇죠. 것이냐. 예. 그 부분이요. 근데 사실 이 박근혜 피고인 판결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재판부하고 이번 재판부하고 달랐다면 네. 그러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도 볼 때 한 군데 빼놓고는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하면 부담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같은 재판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 지금 최근에 언론들의 보도가 네. 영향을 줄까요? 이 판사님은 예. 본인은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굳이 말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삼성을 빼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하실 필요 없는 말씀을 한 거는 삼성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일단은 대법원까지 보기 전에 일단은 네. 고등법원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결국은 지금 최순실 피고인도 이제 항소가 돼가지고 그 사건이 좀 있으면 아마 오늘인가? 최순실 2심이 또 있죠. 예, 참. 그거 하고 다른 그다음에 재판부지, 이 이번에는. 판결을 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또 다른 재판이 아직 1심이 제대로 시작은 안 됐어요. 뭐 특활비라든가 네. 공천 부당 개입 관련된 재판이 있는데 아마 그게 다 일단은 고등에서 모이긴 해야 될 텐데 설령 모이지 않게 되면 이제 대법원이 신경을 쓰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최순실 사건 재판부하고 박근혜 사건 재판부하고 또 같은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건 갈라질 것이냐가 일단은 1차 관전 포인트입니다. 달라졌는데 또 이재용이 빠지면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또 한번 크게 보도를 하죠. 저희가.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심 최순실 재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성은 다 빠져나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무부인 동안 사무장이신 이정철 전 부장 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증권 사고, 배당하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하죠. 관련해서 기사도 많고 국민청원도 아주 활발한데 이 내용을 이야기가 사실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태 LGD 투자자 모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희망나눔 주주연대하고 LGD 투자자 모임 뭐라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네, 주시죠.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셀트리온 그룹 소액주주들 위주로 네. 소액주들이 모여가지고 기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어허. 작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3월 달까지 40억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어린이 그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 기부재단이면서 또 소액주주들이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연대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비영리 법인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고요. 네. LGD 투자자 모임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도 최근에 발족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가에서 가치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제대로 주주 된-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도 소액 주주 운동 같은 것도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른데 이 그 두 모임에서 공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그 성격이 다른 모임인데 두 모임 모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 왜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요걸 좀 쉽게 일반인도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뭐 워낙 그 장학규 예상 이사장님. 예.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폐는 우리가 소위 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이외에서는 지폐를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한국은행 이외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그게 위조 지폐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한국 예타운에 테이블을 해가지고 붙이지 마시고요. 한국 예타운에 결정되어 있는 데서 예. 거기서 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주식도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해야 될 거를 그냥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한 거하고 똑같이 삼성증권이라는 한 개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발행했는 거라고 보고 있죠, 저는. 아하. 그러니까 예, 조폐공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돈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시중은행 대리점에서 예, 예. 자기들 마음대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 속성의 그렇죠. 사건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 유가증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세무사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정관에 이제 그 적혀 있어요. 주식수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느냐, 자본금이 얼마인가. 예. 그 정관 변경하려면 이사회 동의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구일정에다가 다 주금 납입도 해야죠. 자본금에 다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직원이 클릭질 한 번으로 그냥 주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집안에 그냥 지폐 만드는 기계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주식 배당 그러니까 1주당 1,000원 현금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이사회 결의했어요. 예.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됐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 이게 그냥 그 1,000원이라고 써야 될 것을 1,000주라고 써가지고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일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왜 아닌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어쨌든 예.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네. 그죠? 1,000원에는 1,000주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1주가 지금 거의 4만 원 돈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걸 400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박이 난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28억을 이제 그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 저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게 예. 무려 112조 원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네. 내부 통제 절차 자체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내부 통제가 문제된다면 이건 애초에 감사 의견 거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감사 의견 거절하는 건 어떤 이건 상장 폐지를 말합니다. 아, 상장 너무 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삼성증권 자체에서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그 있겠죠. 금융회사는 엄청난 전산 시스템을 그렇겠죠.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삼성증권 자체 그 보면은 2017년도 예. 전산 운영 예상비가 750억을 썼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개 직원이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예. 그런데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체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이체를 한다 하면은 근데 내가 1억을 넣었었어요. 예. 그럼 그게 이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예. 잔고는 1,000만 원밖에 네, 없는데 네. 친구한테 1억을 이체하려면 네. 어차피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예,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예. 해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상 안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자체 자기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습니다. 빵운인데 예. 이게 111조 원이 쳐넣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가고 또 직원들은 그거를 받았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걸 이제 막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이게 네.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단계를 네. 나누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잠깐만요.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아니요. 목소리가 좀 원숙하신 분은 장원교 이사장님.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젊으신 분은 황상태 대변인입니다. 네. 알아서 갈라서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목소리가 젊으신 황상태 대변인님 말씀하십니다. 네, 실제 나이도 젊으세요? 네, 저 31입니다. 올해.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다 절차를 나눠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클릭질 하나로 갑작스럽게 28억 주, 시가총액은 대충 한
한 113조인가 됩니다. 그게 113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이죠. 그게 거의. 그렇죠. 네, 그쯤 되는 금액 갑작스럽게 클릭질 한 번에 나왔다. 예. 내부에서 거짓죄는 아무런 통제하지 않았다. 일단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진짜 팔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게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 내에서 오류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시장의 물건으로 나왔다. 그렇죠. 근데 누가 샀단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 선이잖아요. 예. 그럼 산 사람은 그걸 받아야죠. 예.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없으면은 주식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져오려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유증과 아니면 무슨 증자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건데 절차도 없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갑작스럽게 주식 수가 500만 주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주식이 발행 숫자가 정해져 있죠. 상장사들은.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위조 주식이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버리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 효과다. 이제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는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회수하려고 하기엔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네 지금 직원들과 다시 회수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국민연금에서 지금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연금에서 또 빌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자, 급하게 거기까지 아직 가지 메꾸려고.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한 분들은 예, 잘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요 앞에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예. 네.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그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을 해버렸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전혀 걸려지지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걸 직원 한 명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불가능하죠. 제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뭐 10억을 나눠준 건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이상한 일인데 네. 그거 어떻게 걸러지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받은 그 직원들이 네. 나한테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400억이 들어왔으면 네. 이거 이상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말을 해야죠. 회사에다가. 예,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거도 실제로. 그렇죠. 그게 실수인지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30분 안에. 30분 예, 안에. 그 개장이 9시 하잖아요. 예. 9시 30분 전에 이제 그걸 와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 실수가 그게, 네. 실수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실수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개인이 양심이 없어서 네. 내 돈이 아닌 걸 자기 통장에 갑자기 400을 꽂히면 자기 돈이 아닌지 뻔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다 팔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근데 게 그게 그거는 아닌가요? 언론에서 예. 자꾸 그 직원의 실수, 네. 모럴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언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질은 예. 그렇게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의 문제죠. 우선 뭐 그렇죠. 그걸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거기 검증하지 못한 당연히 그 직원의 모랄 해저드도 큰 문제죠. 큰 네. 문제지만은 전체에서 보면은 그거는 매우 저희는 지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위조증권이 발행되게 되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위조증권이 발행이 됐는데 그 발행이 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걸로 지금 듣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숫자를 잘못했어도 예. 입력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게. 네,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비단 또 삼성증권만의 문제냐. 다른 대형 증권사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천천히 가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렇게 대량의 위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대량의 있지도 않은 주식이 예. 시스템상으로 발행되도록 한 그 시스템 자체의 허점. 예. 그렇죠. 예. 이건 만약에 이게 된다는 건 누가 마음 먹고 네. 다른 주식 이 경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삼성증권 주식이 아니라 예. 다른 주식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렇-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죠. 확대 해석할 수 예, 그렇죠. 있는 거죠. 있는 예. 거죠. 그게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은 붕괴되는 거죠. 붕괴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자기들끼리 몰래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의심이 막 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서 들키게. 그게 이제 공매도가 차익 공매도만 허용돼 있는데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예, 예.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 주식 예, 안 예. 하시면 예. 그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저도 차근차근 이해하고요. 예.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직원들이 이제 소위 이제 양심 문제가 생겨서 네. 시장에 내다 판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심
모랄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이게 프레임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축소한다는 거죠. 침수봉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뒤에 그런 위조 유가 증권이 발행돼 있는데 그거를 유통한 이제 일부 극히 1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모랄 해저드가 있는데 그 직원들의 문제로만 이게 덮고 넘어갈 테이블 정도로 자꾸 치지 마시고요. 덮고 넘어갈 정도로 크지. 알겠습니다.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침소봉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거는 진짜 문제는 네. 그렇게 함부로 이게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함부로 찍어내서 그렇게 막 팔아치울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가 있습니까? 실제 피해자라면 약간 좀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왜냐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봤으면은 삼성증권 자체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주들도 피해자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자행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일단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게 여겨주니까. 주가 조작의 방법론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그거도 있고.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데 중간에. 네. 그리고 예. 뭐 총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증권의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14.7%.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국민이죠.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삼성증권이 그걸 위조 지표를 발행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증권이 그걸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적에는 그 피해는 누구 고스란히 국민연금이 져야 되고 그렇죠. 14.7%를 투자한 그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인인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은 모랄 해저드라고 했을 때 네. 직원들 네. 이게 그 증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식을 팔고 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그렇죠. 예. 이틀 뒤에. 근데 그 펀드 매니저라면 네. 이만큼의 주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아는데 그런데 내다 팔고 돈이 이틀 후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네. 자기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모랄 해저드 양심의 문제는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안 들킬 전제에 하는 건데 네. 들킬 게 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모랄 해저드죠? 저희가 대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만 규모가 작았을 뿐이고 약간 그래서 양심이 좀 갉아 먹어진 게 아닌가 약간 좀 직관적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그게 실수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수가 좀 많았을 뿐이고 근데 일단 팔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거죠. 금액이 작은 금액을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든지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금액이 커져가 그렇죠. 커지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커서 이제 되지 문제될 수 않는가 할 있으니까. 정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계좌로 들어온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온 건지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주식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은데 네,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의 공매도처럼 계속 사고 네. 팔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네. 들어왔으니까 그냥 팔았을 뿐이다. 네, 그렇게 이게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차명 계좌 문제도 거기까지 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게 제 입장이죠. 일단 아하. 그러면 차명 계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삼성증권회사 취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계좌, 직원 계좌, 뭐 어떤 뭐 외국인 계좌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다 숨기면서 할 수 있다는.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원 되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원 개인 이름. 지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증권거래소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개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와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유통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추측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사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명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이렇게 예. 그냥 빌려오지 않고 예. 빌려온 것처럼 해서 막 사고 파는 그래서 주가 그렇죠. 조작을 하는 행위를 예전부터 해오다가 그 16명은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키게 된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의심을 제가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마 그렇지 의심하시는 않을까. 네. 거군요. 예. 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를 좀 약간 짚고 넘어가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1분 괜찮긴 한데 1분밖에 시간이 1분. 없어가지고.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죠.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금융감독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시스템 점검을 하고 증권회사에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예, 말씀해 지금까지 주시면 5년 동안 예. 그냥 증권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지를 그냥 보고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예. 이제 부랴부랴 실질적으로 위조집 증권을 발행한 그 당사자인 이 범죄행위죠. 그 삼성증권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영업 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하는 행태가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보자. 빨리 배상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금감원의 행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증권 위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충분한 마무리가 안 돼서 3부에 5분만 더 해서 마무리를 하죠. 예. 2부에 이어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그리고 황상태 LGD 투자자 모임 대변인 나오셨는데 2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공매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매도를 설명드리면은 그 주식을 없는 주식 파는 거예요. 어떤 걸 팔 때는 반드시 그 있어야 팔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비싸게 판 다음에 예. 싸게 사와서 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차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셈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좀 활동하는 거죠. 이제 뭐 좀 악재성 찌라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리포트를 막 때리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심을 좀 자극해가지고 공포심에서 이렇게 개인주들이 막 던지면은 그런 것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네. 그 차익을 이제 증권사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이제 공매도를 악용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악용돼서 이제 저희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근데 이 공매도도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빌려서 하는 공매도. 그다음에 네이키드라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빌리지 않고 그냥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 그렇게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하는 건 불법이죠 현재.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 공매도 아니죠, 이거는. 아예 왜냐하면 공매도는 어쨌든 존재하는 주식을 상대하는 건데 이번은 그렇죠. 공매도가 아닌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주식이 막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공매도 그 이상의 거래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매도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찍어내서 팔아버리면은 이제 원래 공매도라는 건 빌려서 자기한테 없는 걸 빌려서 하는 건데 그 중에 빌리지 않고 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걸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실제 유통까지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라는 형태로. 그렇죠. 근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 더 큰 문제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하면 이제 좀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재를 저기 받지도 않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뭐라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막 찍어내서 팔면은 주가는 폭락시키는데 겉으로 들어가진 않고 완전 주가 조작이 그냥 함부로 가능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조 화폐가 실제로 유통이 돼버린 사건과 똑같은데. 유가증권. 예. 자,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고, 자,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거를 공매도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유가증권 위조로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본질은 보거든요.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이다. 그렇죠. 공매도가 아니죠. 이거는 공매도처럼 보이지만. 자, 황상태 대변인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사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황 대변인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걸 자꾸 그 공매도와 연관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실질적 유가증권 위조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 위조 사건인데 그거를 밑에 단순 직원 실수로 그것도 대삼성증권에서 연간 750원씩 전산 운영비를 지출하는 삼성증권에서 그걸 지금 단순 실수로 몰아가는데 그거를 지금 관리 감독해야 될 기구인 금감이 거래소에서 방치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당장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소액주주들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아니라 위조 주식 사건이고 또 한 가지 2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대규모로 유통이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그냥 꽁돈이 생겨서 눈이 멀어서 유통시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이틀 후면 밝혀질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없는 주식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예,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예. 유통시켰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들어오면 해버린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이 정황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불법이 많이 자행됐다는 정황 증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여기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자체 조사에 맡길 게 아니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나눔 주주연대 장원규 이사장, LGD 투자자 모임 황상태 대변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일 월요일 장자연 사건을 다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출연해서 이 방송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 요청했습니다. 해서 최민희 전 의원 다시 나와주셨고 이 기회를 통해 이 장자연 사건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인터뷰 후에 조선일보가 민감한 사안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요. 예. 이 날짜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조선일보가 자사 보도를 내놓은 시점 대부분 날짜 관련인데요. 예. 네. 시점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문건에 나온 것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 그냥 조선일보 사장이었다라든가 네. 하는 정정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정정해 가며 이 기회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장자연 사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분 더 나오셨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자세히 아시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권고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당사자 최민희 전 의원님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정 요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짚겠습니다. 네. 네. 우선 조선일보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TBS에 더 죄송합니다. 네. 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네. 바로 잡기로 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조선일보 지적했던 부분은 정정해 주십시오. 어떤 네. 부분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네. 당일 공장장이 네.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보도 네. 관련 보도가 마치 2009년인 것처럼 당시라고 표현했다. 네. 요걸 문제 삼았는데 요 조선일보 관련 보도가 나온 건 2011년 3월 9일입니다. 예. 그래서 네. 당시가 아니라 2년의 시차가 있다. 예. 예.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틀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예. 3월 7일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그 네. 다음 날 경찰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고 그 발표 내용이 이틀 후에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틀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게 3월 9일 최초 경찰 발표가 있었던 게 아니고 3월 15일 최초 경찰 발표가 있었고 예. 그러므로 이틀의 진실은 3월 15일과 17일이다. 예. 이렇게 정정하면 됩니다. 3월 7일, 3월 8일이 아니라 네. 3월 15일, 3월 17일. 예. 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정합니다. 네, 세 번째. 예. 경찰이 이틀 후에 입장이 바뀝니다. 이것도 역시 3월 8일, 3월 10일이 아니라 3월 15일, 3월 17일로 정정합니다. 예. 날짜를 정정하고요. 네, 네 번째. 문건 실명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다. 이것도 따라서 3월 8일, 3월 10일이 아니라 3월 15일, 3월 17일로 정정합니다. 예, 날짜를 정정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그리고 제가 3월 9일 조선일보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 3월 9일 역시 2011년 3월 9일로 정정합니다. 예. 여섯 번째, 조선일보 사장은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 A씨다. 요것 역시 2011년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일곱 번째, 제가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사람의 직함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 간부가 참석을 해도 사장이라고 한다. 요 역시 2011년 3월 9일 보도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된 술자리를 제가 얘기하면서 여기 8번째 정정 요청입니다. 2008년 7월 17일인데 요때 하모 씨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 2008년 7월 17일은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표기돼 있어서 술자리가 아니고 오찬이다. 이런 이제 네, 문제 제기가 알겠습니다. 왔는데요. 술자리는 크게 2번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008년 10월. 그리고 요 점심 자리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날짜 대부분 날짜 관련된 혼동이고 날짜를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9번째. 매니저 김 씨가 여러 번 입장을 바꿨다. 요것 역시 네. 2011년 3월 9일에 관련 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의 진술이 2008년 7월 17일이 아니라 또 다른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언급이었다. 헷갈리네요. 네, 이게 크게 자리가 3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난 건 3번인데 네,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네. 그날 나갔던 방송에서 날짜가 헷갈린 부분, 네, 혼동됐던 10번째. 부분. 예. 공장장이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나중에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된 하모 씨도 있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고요. 다이어리에 조선일보 사장으로 네, 표기되어 사장으로 돼 있다. 있었다. 예. 예. 이런 요청입니다. 11번째. 김어준 공장장이 그 언론사가 마이너한 매체였다면 이렇게 결론이 안 났을 거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죠. 예. 이게 조선일보를 암시하는 발언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 제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12번째 제가 이틀의 진실을 얘기했는데요. 예. 그게 3월 9일 조선일보 2가지 보도 앞서 언급한 그것과 연결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9년 3월 15일 경찰이 최초 발표를 했고 3월 17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13번째. 또 있습니까? 예. 경찰이 3월 7일 발표 내용과 9일 발표 내용이 달라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밝혀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이것 역시 3월 15일 검찰 발표 내용이 3월 17일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밝히면 많은 게 드러날 것 같고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3월 7일과 9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7일 사망하고 예. 3월 8일 예. 그다음에 3월 10일 예. 이래서 이틀의 그렇군요. 진실이었는데 그게 3월 15일과 17일로 네. 날짜가 조선일보가 그 날짜는 그 날짜가 아니다라고 네. 해서 지금 이야기된 것은 다 이제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건 다 정정한 셈인데 네. 기본적으로 보니까 3월 15일과 17일 날 어떤 그 경찰 발표가 변화가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날짜는 이제 정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본질이 결국은 경찰이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나중에 발표했던 것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날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3월 8일과 10일이 아니라 3월 15일과 17일로 바뀌긴 했는데 네. 요 사이에 경찰의 발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뉘앙스나 요지가 바뀌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바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 경찰이 3월 15일 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은 3월 14일 날 한 언론사가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언론사가 밝힌 그 실명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걸 입수했다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수했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런데 이틀 후에 사실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 아하.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은 맞다. 네. 라고 이제 의원님이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고요. 예,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뭐 지금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맞게 말씀하신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혼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죠.
조선일보가 정정해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예. 아니면 박주민 의원님이 이번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요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모임은 총 3번 있었습니다. 총 3번. 예. 2007년 10월 모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7월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10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2008년 7월 모임 두 번째 모임이 이제 술자리가 아닌 거죠. 예. 술자리가 아닌 거고. 술자리가 아니라 오찬이라고. 네, 오찬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모임 관련돼서 이제 장자연이 씨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남긴 문건에 이제 조선일보 관계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보니까 예. 조사해 보니까 이 두 번째 모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다 묻혀져 버리는 식으로 가는데 사실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 모임이 2007년도 10월 모임과 예. 세 번째 모임이 2008년 10월 모임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모임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조선일보 2대 주주인 방용훈. 예. 방용훈 씨가 주재했던 그런 모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방용훈 사장이라고 특정됐습니까 이번에? 예. 보도가 지금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임 즉 그 장자연 씨 어머니 기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날에는 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이 함께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주의 아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첫 번째 모임과 세 번째 모임에 나왔었던 것이고 예. 이것을 당시 수사당국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는 방용훈 사장이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사주의 아들이 네. 사주의 아들이 참석했다고 최근에 보도가 됐고. 네. 예. 그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수사 당국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모임에 없었다. 아하. 조선일보 관계자가 없었다. 아하. 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덮은 거 아닌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세 번에 이게 이제 워낙 복잡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날짜도 많이 나와서 저도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세 번의 모임이 있었는데 가운데 모임은 술자리가 아니고 오찬이었고 네. 이 자리에는 조선일보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론됐던 조선일보 관계자가 없었다. 네네네. 이 자리에 없었는데 나머지 두 자리에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 거 아니냐. 네네. 예. 조사가 제대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조선일보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걸 당시 경찰도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겁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여전히 그렇군요. 그 이틀의 진실은 유효하다. 이틀의 진실이 유효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려고요. 네. 경찰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굉장히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 발표를 했던 3월 15일 예. 리스트를 확보했다. 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할 거다. 이런 요지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했으나 그런데 3월 17일 돌연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요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장자연 씨가 그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벌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2009년 3월 15일, 3월 17일, 네. 3월 19일.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은 2009년에 입수한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2009년에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네. 그 사회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임들은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겁니다.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예. 그런데 가운데 모임에 조선일보 관계자가 없었는데 이 가운데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도 없었다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수사가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됐죠. 사실 뭐 검찰 관련돼서도 보면은 제대로 수사는 안 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 소속사 대표라든지 또는 매니저가 서로 상충된 얘기를 했다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어머니 기일 술자리 관련돼서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했었던 술집 종업원들의 여러 진술들을 확보해 놓고도 그러면 참 이상하다. 서로 진술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것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특별히 그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러면 박용훈 사장이나 사주의 아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사주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경찰에서 보여지는데요. 그 일방적으로 진술을 좀 받아들여 준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가 뭐 여러 가지 술자리 정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면은 서로 전체적인 술자리 정황에 대해서 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한번 조사한 것으로 조선일보 사주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용훈 사장은요? 박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사실 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인 것으로 뭐 윤아묵의 주한 미국 공사나 이아묵의 한국 지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석했던 것으로 쭉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좀 지우고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과 소속사 대표 그리고 장자연 이렇게 3명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마치 이제 발표가 됨으로써 사실상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에는 박용훈 사장이나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군요. 발표에 그렇게 된 발표에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경찰은 깊숙이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했는데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은 추정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심지어 그 문제가 됐던 장소들 있잖아요. 그 무슨 공간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의 CCTV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은 그 시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2009년 당시 수사할 때 그리고 이게 다시 문제된 게 2011년입니다. 그렇죠. 그 문건 230쪽짜리 문건이 폭로됐을 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상당히 자세하게 수사는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시 2009년 사건 당시 조선일보 보도는 어땠습니까? 조선일보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입장을 냈는데 그 대표적인 조선일보의 그 농객인 김대중 주필이 그런 걸 합니다. 이런 허위의 리스트로 특정 언론사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물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그 사람들조차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칼럼을 쓰는데요. 그때는 어쨌든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조선일보 관계자는 있었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의 리스트라고 이제 허위의 리스트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 허위의 리스트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당시에는 어쨌든 그때 이 문제가 되게 복잡했고 다이어리도 뭐 있다 없다 막 이런 논란들이 이후에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성상납이라든지 연예기획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조선일보가 이 사태가 터지고 며칠 침묵하다가 이제 조선일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보도를 2009년 당시엔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런 연예인 성상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굉장히 세게 보도를 했었어요. 과거에.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 사건 있기 전에 관련 보도를 보면 2009년 3월 10일 날짜를 굳이 말합니다. 날짜를 계속 묻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유린하는 건 그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최근에 미투 정상적으로. 관련돼서도 뭐 사내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하죠. 여튼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번째 모임에서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사실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모임에서 조선일보 관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장자연 씨가 어머니 기일에도 불려나와서 네네네. 이게 굉장히 서러웠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쌓였던 정황과 함께 그것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거인 것 같은데요. 네. 조사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경찰에서는 면밀히 있었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모임입니다. 이 어머니 기일이. 네. 2008년 10월 총 3개의 모임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는 없었다고 이제 밝혀진 것이고. 예, 세 번째 모임. 그러니까 사주의 아들이 참석했었다는 그 모임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상당히 면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더 조사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 가서는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아예 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걸 보면은 소속사 대표는 이날 장자연 씨가 잠깐 이 자리에 왔었던 것으로 얘기하는데 매니저이자 차량을 운전해 줬던 사람은 한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던.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 한참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다든지 또 뭐 자의로 뭐 참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속사 대표의 진술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속사 매니저의 경우에는 어머니 기일이라서 차에 잠깐 와서 한참 서럽게 울고 갔다라든지 이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진술로 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유서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운전기사의 진술과 더 부합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혹시 뭔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아니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 이건 뭐 견해니까 조선일보가 정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 견해인데 개인 견해로는 작은 매체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개인 견해를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 그리고 이제 고액 수표 입금자 명단 이거 꼭 짚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장자연 사망하고 그게 문제가 막 되던 시기에 경찰이 발표할 때 그 금전관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날짜는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씨와 금전관계가 특별히 고액이 있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발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여 명으로부터 약 총 1억여 원이 수표로 전달됐다. 장자연 씨와 유족들에게. 이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경찰이 왜 사실은 수사를 해서 요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왜 그 당시에 거꾸로 발표를 했냐. 이것도 한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제기됐었던 의혹 중에 하나가 성매매 의혹도 있거든요. 뭐 강제성이라는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게 금전을 대가로 어떤 성관계라고 하는 성매매 혐의가 성상납의 대가는 돈을 받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은가도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액의 수표가 들어왔다면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입금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당시에. 근데 최근에 김밥값으로 주었다라고 관계자들 중에 한 명이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액을요? 그냥 딱해 보여서 줬다, 뭐 김밥값에 보태라고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 정도만 받고 사실은 조사를 마무리한 거죠. 제대로 안 했다. 취지는 결국은 장자연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가 않았다. 혹은 수사를 했는데 덮은 것이 아니냐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것이죠. 재수사를 권고한다는 건데 권고하면 확정되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네, 이거는 지금 한 거는 사전 조사를 권고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검찰청의 산하의 조사단에게 일단 수사 기록을 살펴봐라.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줘라라는 사전 조사 권고입니다. 예.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공장장님 전 한마디 한마디만 하고 제가 사실 그날 나왔던 것은 장자연 사건보다는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을 얘기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정정보도 쓰나미를 하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정할 일이 있으면 저희도 정정해야 되죠. 큰 틀에서는 이제 듣고 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 발표한 날짜가 틀렸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자사 보도를 내놓은 시점이 잘못됐다. 그리고 중간에 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중간 만남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 네. 예. 그게 술자리가 아니라 점심 식사 오찬이라고 표현됐고 그리고 적어도 그 자리에는 조선일보 관계자가 없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조선일보 관계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수사를 권고한 상태에 있고요. 재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죠. 예, 사전조사 권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재수사가 착수될 때까지 저희는 이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김영건 위원님 의원님도 아니에요. 위원님 설명이 귀에 쏙 이해가 쉬워요. 아직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의원실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의원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을까 봐 일부러 위원이라고 틀린 게 아닌가. 예. 어떻게 하셨지? 나오기 전에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변호사 때려치고 아나운서 하시죠 문자가 왔는데 변호사 아닙니다. 사무장입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해서 문자 많이 왔습니다. 국민청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근데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조작 사건으로 다시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자 많이 왔고 이번 기회에 예탁결제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문자도 많이 왔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엄청 분노하는 사건입니다. 문자 많이 왔고요.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잘렸어요 문자 와 있네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죠. 돌아온 탕자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최근 암스테르담 파리 한인 민박에 묵었는데 한인 민박들 모두 뉴스공장을 듣고 있더군요. 우리 일행도 일정이 끝나면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파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한인 민박은 다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침에 보좌관실에서 문자를 보낸 걸로 추정되고 있는 김영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 이유는 지금 GMO 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이거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 명 넘어섰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넘었어요. 아, 그렇군요. 15,000명이 모자라군요. 그 15,000명을 채우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채우려고 하면 GMO 완전 표시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20대 국회가 개헌할 당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만약에 입법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입법을 하겠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GMO 완전 표시제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시모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95% 가까이 나왔어요. 자, 그럼 GMO 완전 표시제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는 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먼저 GMO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GMO라는 게 유전자 변형 작물을 말하는 거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작물인데 그러면 뭐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 심지어 키 작은 사과나무 이런 것도 GMO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GMO와 구분되는 육종 개량의 분야예요. 개량과 GMO 차이는 뭡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종 사이에서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교배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
이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진화로 이루어지는 네. 이 자연 현상을 압축해서 네. 반복해서 실험실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육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 그것을 압축해서 빠르게 그 우수한 형질을 뽑아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육종이고요. 과일나무와 저 예, 과일나무가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예. 어쨌든 인간이 만나게 해줘서 그렇죠. 예. 자연 상태에서 벌어질 일을 좀 촉진하는 것이다. 예, 촉진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육종 개량의 개념이고요. 예. GMO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 자체가 서로 다른 예를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다든가 그런 일도 예, 있습니까? 식물 내에 미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 작물이에요. 자연에서는 있을 수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억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그걸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종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도 그 유전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예, 그게 이제 GMO 작물인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빨리 했느냐 아니면 예,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느냐. 예. 근데 GMO는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낸. 예. 근데 그게 사람이 먹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표시제는 네. 흔히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표시 방식이 어떤 이제 그 식품을 만들 때 원료를 무엇을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GM 작물을 원료로 썼으면 예. 썼다라고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원료로 썼다. 원료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유럽에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시하는 방식은 원료를 뭘 썼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만들어졌는데 이 식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을 만들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예. 예.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공을 한 뒤에 그렇습니다. 예. 가공을 한 뒤에도 GMO가 남아 있느냐? 예,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그러면 가공한 뒤 원래는 집어 넣었는데 가공을 해서 그 GMO 유전자가 변형됐으면 표시 안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들어갔어도 원료로 썼더라도 그 문제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식품이라는 것이 물론 공장에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느 식품에는 유전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만든 이후에 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한다라는 거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네. 원료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표시해 달라. 그게 완전 표시입니까?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완전 표시제의 내용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식품을 가공한 이후에도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로 이게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언제 이게 만들어졌나요? 이 GMO가 식용이 본격적으로 수입된 이후에는 시기는 2008년도예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던 해에 그때 이제 이 할당 관세가 226% 이제 고관세였는데 그것을 0%로 만들어 버리고 GMO 식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료로는 그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료는 관세율이 0이었어요. 그런데 식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226%의 관세를 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0%로 만들어 버리고 이 GMO 곡물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연 200만 톤의 GMO 곡물을 소비를 해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어떤 규모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1년에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62kg예요. 그런데 GMO 곡물을 1년에 소비하는 양이 1인당 43kg예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거의 쌀만큼 많이 먹나요? 거의 그렇죠. 쌀의 3분의 2 수준의 GMO 곡물을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량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고. 예, 소비량 그렇고요.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됐고 그게 관세가 0% 되면서 됐고. 0% 만들면서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 표시제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말하자면?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 거는
저는 대형 식품 회사의 이익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GMO 식품 소비 그 곡물을 수입해 가지고 예. 주로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예. 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없어졌고. 예. 그래서 그 표시제도 이게 사실 GMO 완전 표시를 해도 사 먹을 분들은 GMO가 큰 문제가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이게 표시돼도 그냥 개의치 않고 먹겠죠. 근데 이제 GMO 음식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피할 수 없는 표시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고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판단하겠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거든요. 하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GMO 곡물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면 표시되어 있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논 GMO 표시라는 건 뭡니까? 여기 그럼 여기까지만 그건 하죠. 뭐냐면요. 예.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GMO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 표시해 줘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예. 논 GMO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도록은 해놨는데요. 예. 이 법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1분 남았습니다. 빨리 예, 쓰세요. 그런데 실제로 난 GMO 표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예, 시중에 나가 보면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예. 밑에다가 라벨을 따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예. 뜯어보면요, 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수입 맥주가 국내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국내 표기 안 되니까 법이 안 맞으니까 예, 라벨 붙여놓고 팔거든요. 아하. 자,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청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 가공한 이유가 아니라 예. 처음에 재료로 GMO 식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표시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게 완전 표시제고 예. 그다음에 아예 GMO가 쓰이지 않았던 식품에 대해서는 예. 논 GMO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GMO가 안전하다면 왜 표시 못하냐. 먹고 안 먹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위 GMO 식품을 대량으로 재료로 해서 예.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대기업이 이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입되는 양으로 볼 때 엄청난 그 식품들이 예. GMO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식용유, 것이다. 간장, 된장,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콩, 면화, 까놀라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수입산 이 곡물들은 예. GMO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표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표시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청원하고 있고 지금 15,000명이 안 채워져 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꼭 돼야 되겠네요. 돼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영건 의원이십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GMO 이 문제 의식을 느끼신 분들은 청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